2013년 10월 한국이 3년 동안 공들였던 25조 원짜리 원전 사업권이 일본에게 넘어갔습니다. 터키가 450만 킬로와트급 원전 4기를 건설하여 2023년까지 가동하겠다는 목표로 수립한 초대형 프로젝트였는데요. 2010년 6월 한국과 MOU를 체결하며 한국이 이 사업을 맡게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2013년 10월 아베 총리가 터키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일본이 이 사업을 낚아채 갔습니다. 당시 이 결정은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이 터키 원전은 일본이 한국에게서 빼앗아 갈 만큼 큰 매력이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전은 건설할 때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에서 해당 사업을 보증해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터키에서는 이 원전 사업을 전혀 보증해주지 않고 사업체가 알아서 자금을 조달할 것을 원했죠. 사업체가 100% 자신의 돈으로 발전소를 짓고 이후에 전기료를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위한 최저요금도 보장해주지 않기에 위험성이 높은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한국의 사업을 빼앗은 것인데, 이것은 일본이 아베노믹스로 인한 초저금리를 내세워 해외에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지음으로써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불명예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한국의 원전기술 팽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죠. 그런데 6년 후인 2018년 일본이 돌연 터키 원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는 원전 수출 정책 또 실패라는 기사를 대문짝하게 내걸 정도로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일본 정부와 원자력 업계에서는 어떻게든 터키에서 발을 빼기 위해 설득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터키에서는 실망이 아주 크다라는 보도를 연이어 쏟아낼 정도로 분노한 모습을 보였죠. 터키는 에너지 자금률이 겨우 26%밖에 되지 않고 천연가스의 99%와 석유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에 원전은 에너지 주권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터키의 원전을 수주한 러시아의 기업은 이미 공사를 진행하여 2013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일본에게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 사태를 일으킨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본이 예상치 못했던 공사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EDF에서 유출된 기밀 문서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한 기를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한민국이 약 6조 원 가량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한국보다 저렴한 국가는 5.6조 원의 중국밖에 없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국가 중 유일하게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설계 인증을 받아냈고, 유럽에서 또한 사업자 요건을 인증받은 것에 비해 중국은 해외로부터 기술 인증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입니다. 때문에 한국이 예상했던 사업 비용과 일본에게 실제로 필요한 사업 비용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한국에서는 20조 원으로 내다봤던 터키 원전의 비용이 일본의 단가라는 무려 40조 원으로 불어나 버렸는데요. 이러한 사업 비용을 모두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일본에게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3년 이후 천천히 떨어지던 터키 화폐의 가치가 2018년을 기점으로 폭락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터키에서 발전소를 건설하여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전 같았으면 100리라에 6,000엔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100리라에 겨우 2,000엔밖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 비용은 2배로 늘었는데 수익성은 3배로 줄어든 것이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일본에서는 터키에게 2배 이상의 전기료 인상을 요구했으나 이것을 받아들일 리가 없는 터키 정부는 결국 모든 계획을 백지화해버렸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자 이제 일본에서는 원전의 저주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로 호령하던 일본 원전의 명성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폭망해버리자 일본은 이것을 어떻게든 회복시키기 위해 무리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움직임이 전부 수포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2012년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일본의 원전 건설이 국민투표를 통해 취소되었고, 2014년에는 타이완 원전 사업도 사실상 중단되었으며 2016년에는 베트남 원전 계획마저 백지화가 되었죠. 독일의 원전 개발업체를 1조 원에 인수하고 총 건설비 30조 원을 투자하여 영국의 원전을 짓고자 했던 계획도 수익성과 자금 조달의 문제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자국 내에서는 원전 개발을 멈추는 방향이었으나 해외 수출길이 모두 막히자 다시 일본 본토로 돌아온 거죠. 지난 27일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봤던 원전 중 하나인 미야기현의 오나가와 발전소 2호기를 재승인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후쿠시마, 미야기, 이와테의 3개 현 중 하나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규모 7 이상의 큰 지진이 30년 내로 발생할 확률이 90%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도 정부에서 원전 재가동을 강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현지 주민들마저 이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계략이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죠.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와 중국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두 나라의 관계가 이처럼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된 이유는 코로나19 발언에 대한 국제조사 주장 때문입니다. 호주가 완전히 미국의 편을 들어버린 것이죠. 그 후 8개월 동안 두 나라는 사실상 수교를 끊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중국은 통상,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고 양국 국민들도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를 향한 중국의 제재 수위가 나날이 높아져 갈등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철강협회가 호주 철광석 업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공급량을 일부러 줄여 철광석 가격을 올린 게 아닌지 조사해봐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광석 가격은 지난주 톤당 160달러로 연초 대비 2배가량 올랐습니다. 관계 악화 이후 중국은 호주산 제품에 잇따라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호주의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은 없었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죠. 드디어 중국이 철광석 가격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철광석까지 건드렸다는 건 사실 끝을 보겠다는 심산입니다. 중국은 전체 철광석 사용량의 60%를 호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호주 역시 대중국 수출품 중 40%가 철광석입니다. 따라서 이 싸움은 두 나라 모두에 상당한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양국 모두 철광석의 수입처와 수출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전문가들은 철광석 싸움만큼은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최후의 카드까지 꺼내놓고 말았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내가 큰 부상을 입더라도 상대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때문인지 호주의 다국적 자원업체 리오틴도 그룹이 나섰습니다. 향후 2년간 중국의 최대 국영 철강회사 바오우강그룹과 저탄소 제강 연구를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죠. 정부끼리는 으르렁대지만 기업들끼리는 손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이 싸움이 호주에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과감하게 선제 공격을 한 것이죠. 호주의 경우 전체 수출의 4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수출 중 호주의 비중은 2%도 안 됩니다. 따라서 호주는 철강석 외에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호주산 소고기를 규제하고 와인과 보리 등의 고율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호주는 보리 반덤핑 관세 문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는 정도의 조치만 취했습니다. 무척 소극적인 대응이죠. 사실 두 나라의 갈등 원인은 단순히 코로나19의 발원지 조사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죠. 바로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국제외교 문제입니다. 호주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으려는 미국의 최고 파트너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안보협의체 쿼드의 구성국가가 바로 호주, 인도, 일본이죠. 지도상으로 볼 때 호주가 중국의 남쪽, 인도가 서쪽, 일본이 동쪽을 각각 맡아 중국을 포위하는 개념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상당히 미울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자신들에게 더 의지하면서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더욱이 호주는 미국의 여러 동맹국 중 가장 절친한 동맹, 이른바 혈맹으로 꼽히는 나라입니다. 현재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의 최고 우방은 어디일까요?
4개의 나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입니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렇게 4개의 나라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부릅니다. 5개 나라의 정보기관은 협정에 따라 첩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화웨이 등 중국 5G 장비를 원천 금지한 것도 미국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당연한 결정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호주 때리기의 일환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장 가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밤에 가로등이 켜지지 않으며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단하면서 사람들이 30층을 걸어 올라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과 호난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이 최근 잇따라 질서 있게 전력을 사용하라는 통지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저장성은 오는 31일까지 상업지역에서는 기온이 무려 3도 이하로 떨어질 때만 난방기구를 켤 수 있다고 고지했습니다. 행정기관들도 최소한으로 난방기구를 가동해야 합니다. 저장성의 이우시와 진화시가 발표한 에너지 절감 계획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는 기온이 5도를 넘기면 난방을 끄고 조명은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3층 이하 승강기는 가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에서는 매일 오후 3시면 정전이 발생해 업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흘에 하루씩 작업이 중단되면서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 전력이 부족해진 이유가 뭘까요? 중국이 지난달 6일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호주 매체에 따르면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출은 지난달 첫 3주 동안 96% 급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올해 8월부터 호주산 석탄을 차츰 줄여나가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수입 금지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주산 석탄은 중국 석탄 수입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책 없이 호주산 석탄 수입이 계속 중단되면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전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중국 측은 애써 부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력 부족 사태는 산업 분야의 고속 성장과 추워진 날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석탄 분야에서만큼은 중국이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국은 에너지 체계가 워낙 낙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보다 안정적으로 석탄을 제공할 국가는 지구상에서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어차피 석탄 하나를 내주더라도 가까스로 승기는 계속 가지고 가니까요. 그런데 철광석을 막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없을까요? 역시나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큰 부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양국 국민들 간에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정부 차원에서 화해를 하고 교역이 재개되어도 국민들의 악감정이 남아있으면 진정한 의미의 관계 회복은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매가 계속될 수 있고 국제관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달 초 중국의 한 젊은이가 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민간인 소년을 살해하는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외교 문제가 되었었죠. 지난달 호주 공영방송은 어린이용 프로그램에서 중국 당나라 시절 황후가 쥐와 벌레를 먹는 모습을 대역의 재현으로 방영했습니다. 이에 중국 네티즌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죠. 일부에서는 중국의 호주 공격이 한중의 사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갈등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외교적 노력으로 경제 보복을 축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앙금은 여전히 남아있죠. 호주와 중국의 관계도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형태로든 재설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